근데 이러한 그 포스트 뮤지엄 비전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과제로 삼아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는 기대입니다. 대안 프로젝트는 비엔날레 혹은 레지던시, 대안공간, 창작 스튜디오 같은 그런 그 대안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기존의 미술관이나 상업 화랑에 결핍되었던 부분을 채워주는, 말하자면 가려운 것을 좀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1990년대에 아시아 비엔날레와 레지던스가 성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뮤지엄 자체가 포스트 뮤지엄으로 향하는 그 행보에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비엔날레라는 것은 현대미술의 용기이자 국제미술의 현장으로 미술 변화의 촉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탈장르, 혼성문화의 현장으로 기능하고 비주류와 타자 미술을 옹호하면서 국제교류의 학습장으로서 전 지구적 공생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혹은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그 서구 비엔날레하고는 다르게 90년대에는 아시아권이나 그 밖에 그 비서구 지역에서 신생 비엔날레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하네스버그 비엔날레, 이스탄불 비엔날레, 또 한국의 광주 비엔날레, 이런 것은 탈식민주의의 의식화, 글로컬리즘의 그 인식으로 기존의 그 문화 패권주의에 대한 그 도전을 의미하는 새로운 문화 활동, 정치적인 문화 활동으로 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레지던스 역시 그 반문화 운동, 탈미술관 운동의 일환으로 개진되면서 현대미술의 탈중심과 민주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유목민 정서의 코스모폴리탄 작가들을 위한 국제 무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죠. 아시아의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서 그 도시를 배경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비엔날레와 또 레지던스죠. 모든 비엔날레는 도시의 이름을 달고 있고 또 많은 부분 신도시에서 대한기관의 그 활동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도쿄 원더사이트, 타이페이 뱀부 같은 서울의 쌈지 스페이스들이 이러한 그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비엔날레와 대안공간은 그 서구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90년대 아시아의 비엔날레와 대안공간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서구와 마찬가지로 그 대안기관은 모더니즘 미학과 제도에 대한 대안적 비판으로 등장했지만 아시아라는 자각에서 지리정치학적, 문화적 글로컬리즘을 생산한다는 묘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와 대안공간은 아시아의 문화적, 미학적 차이가 표출, 시험될 수 있는 세계적이면서도 지역적인 사이트다. 그럼으로써 아시아 미술관에게 공간적, 제도적 모델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한국 미술계의 변화는 이러한 그 비엔날레나 대안기관의 발달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안기관에서 배출된 신세대 작가들이 국내외 비엔날레와 또 국제무대에 진출하고 다수의 공사립 미술관, 화랑들이 비주류, 소수파 예술에 주목하게 되는 변화를 보입니다. 이것이 한국 미술계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동인이 되었는데 그 일부 미술관은 비엔날레나 대안기관을 직영하거나 협업하면서 포스트 뮤지엄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뉴욕의 모마가 PS1을 흡수하고 암스테르담의 그 스테딜릭 미술관이 뷰로 스테딜릭을 개설을 하고 파리의 팔레드 도쿄가 부설기관으로 르파비옹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미술관 자체가 대안기관을 개설하면서 미술관의 그 관행과 제도의 틀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국립현대미술관이 창동 스튜디오, 고양 스튜디오를 개설했고요. 또 서울시립미술관이 난지 창작 스튜디오를 개설하면서 이러한 행보에 발맞춰 갔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말 후에 이르면 2000년대 초에 성행하던 그 소규모의 영세한 대안 공간들의 그 성공에 힘입어서 2000년대 말이 되면 여기 경기창작센터와 같이 그 재단이나 혹은 시정부, 도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대안기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안공간의 새로운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경기도의 경기창작센터, 또 그다음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물레예술공장, 홍대 복합문화공간, 금천예술공장 등이고, 그다음에 인천시가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인천아트 플랫폼, 그리고 현재 조성 중인 대구문화 창조발전소 등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포스트 뮤지엄의 그 이론적 배경과 또 그것을 아시아 지리정치학적 차원에서 아시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미술관 운영에서 실천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잠깐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미술관이 2006년 10월에 개관을 하면서 지방미술관으로서 글로벌리즘, 로컬리즘 이슈에 굉장히 예민했죠. 그래서 경기도의 문화전통과 지역적 특성을 어떻게 현대화시키고 어떻게 세계화시키느냐, 이것이 당면 목표였고, 이것이 포스트 뮤지엄 실천과 맞닿아 있던 태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스트 뮤지엄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경기창작센터 병설 운영이 개념화되고 기획되고 실제로 개관했다고 그 맥락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미술관은 한쪽으로 그 미술관 내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기도의 그 미술 문화를 재조명하고 부각시키는 그런 그 전시 활동들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의 주제 가운데 경기도가 그 비무장지대하고 연접해 있는 그런 그 현실적인 상황을 좀 극대화시키면서 경기 일본 국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 그 여성 작가 나혜석을 비롯해서 근대 미술, 여성 미술의 문을 연 나혜석이나 혹은 현대 페미니즘의 기수인 윤석남 씨가 다 경기도 출신 작가라는데 착안을 해서 페미니즘 전시 언니가 돌아왔다전이 개최되었죠. 그리고 그 포스트 뮤지엄의 그 가장 그 현저한 특성이 이제 크로스 장르가 되는데, 건축전 또 이제 패션전이 그 크로스 장르의 대표적인 전시로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프렌들리 프로그램들, 그 공공미술과 커뮤니티 미술을 발전시키려는 의도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는데요. 그 중에 미술관 그 상당한 그 규모의 벽면을 어린이들의 작품들로 채운 강익 중에 벽화 프로젝트라든가, 배용만의 컨테이너 라이브러리, 그 미술관 그 가든 바로 앞에 컨테이너로 만든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나 혹은 그 노인들의 그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취지로 이런 컨테이너 라이브러리가 세워졌죠.
그다음에 그 지하철 역사의 그 한뼘 갤러리라는 그 이름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안산보건소 프로젝트도 이러한 일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의 그 소장품을 외부의 여러 그 시로 돌리는 함께하는 미술관이 진행이 됐고요. 이러한 그 대내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대외적인 프로그램으로 경기 창작센터가 2009년 10월 말 개관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제교류 프로젝트와 지역협력 프로젝트로 지역문화를 세계화한다는 목표하에 그 다양한 물리적 창작 공간 이상의 숙소 제공이 아니라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경기창작센터의 그 어떤 그 존재론적인 입장 이런 것은 바로 주류와 비주류,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이분법적 평행선이 아니라 상호교류, 상호보완하는 새로운 파트너로서 미술관과 창작센터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오픈 때의 장면들이죠. 오프닝 이벤트에 그 세계 레지던시 기관인 레지 아티스 컨퍼런스를 유치해서 경기 창작센터를 글로벌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이제 공간만 제공이 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링을 통해서 작가를 국제 무대에 그 등장시키는 그런 그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멘토링 프로그램. 밑에는 이제 후면환조, 위에는 이제 나카무라상 CCA의 그 관장이죠. 그리고 그 팔레드 도쿄의 르파비용 작가들과 한국의 창작센터 작가들이 만나서 서로 그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물을 창작센터에서 경기도 미술관에서 전시한 창작센터가 경기도 미술관에서 전시한 프로젝트입니다.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었죠. 그리고 이 지역민들과 작가들이 함께하는 로컬 콜래보레이션 프로그램도 또 다른 한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경기도 미술관에서 포스트 뮤지엄을 내걸고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시도했고 또 경기 창작센터를 통해서 그러한 그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하는 그 경험을 토대로 제가 서울시립미술관에 부임하면서 서울시립미술관을 포스트 뮤지엄을 성취하는 본격적인 그 뮤지엄으로 개념을 잡고 지금 현재 그러한 그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마는 그 글로벌 로컬 또 정통 대안 이런 전문성 대중성의 양면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모든 미술원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현대 그 포스트 뮤지엄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탈지역적인 글로컬 뮤지엄으로서 제3세계 미술을 옹호하고 순수미술, 생활미술의 경계를 아우르는 탈장르를 실천하면서 융합과 혼성의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비엔날레, 난지 창작 스튜디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러한 그 포스트 뮤지엄의 행보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뮤지엄을 그 글로컬 뮤지엄의 시각에서 세계적이고 지역적이고 정통적이고 대안적인 미술관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 비전과 함께
운영 정책으로 양손잡이 조직에 의거하는 창조 경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립미술 세마가 10년 동안 갖고 있던 그 조직의 노하우 또 직원들의 노하우의 기초 위에서 그 수장으로서의 관장의 혁신성, 변화 의지를 중첩시키면서 왼손과 오른손, 왼손이 관장의 혁신이라면 오른손은 기존 조직의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손잡이 조직에 의거하는 창조 경영을 통해서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며 그 미술관의 그 캐치프레이즈로 아름다운 미술관, 착한 미술관, 똑똑한 미술관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구호가 아니라 그 미술관으로서의 역할, 그 시민들의 미적 감각을 높여준다는 거. 착한 미술관은 모든 대중들에게, 소외된 대중들을 끌어안는 그런, 모든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소외된 관객을 끌어안는 그런 착한 미술관. 그리고 세계가 돌아가는 어떤 정보에 민감하고 그 글로벌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는 똑똑한 미술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본관의 그 서서문 본관을 센터로 남서울미술관이 있고 또 미술 창작 스튜디오, 난지 창작 스튜디오가 2006년부터 개관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에 그 북서울 미술관이 지금 한참 그 건립 막바지 단계로 9월 24일 날 개관을 서두르고 있고요. 경희궁 미술관은 임시 건물인데 여기서는 그 대관전 중심으로 미술관이 모두 5개의 베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스트 뮤지엄을 위한 그 어떤 전략으로서 지역별 거점화와 공간별 특성화를 내걸고 있습니다. 우선 서서문 본관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지의 역할을 한다. 기존에 있던 남서울 미술관은 크래프트하고 디자인의 전용관인 생활미술관으로 전환해서 올해부터 인간문화재 전시라든가 또 지금 현재는 부티크 호텔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그 일상적인 그 예술로 생활미술관을 지금 생활미술관으로 남서울 미술관을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날 개관하게 되는 북서울 미술관은 노원구 중계동에 새로 그 건립된 미술관인데 평수도 상당히 넓고 그 지역에서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커뮤니티,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공공미술 컴플렉스로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지 미술 창작 스튜디오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내 스튜디오로 제한됐지만 올해부터 국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외국 작가들을 공모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략은 기존에 있던 비엔날레와 레지던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미디어시티 서울이라는 상당히 그 유익한 리소스를 갖고 있는데 이 비엔날레가 어떻게 하면 세계적 수준의 비엔날레로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위탁 경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하면서 그동안에 위탁 경영을 해오니까 아카이브가 형성되지 않아요. 일회적인 행사로 7회까지 오면서 일회적인 행사로 감독 중심으로 끝나다 보니까 아카이브가 하나도 형성이 안 돼 있고 도록만 남아있는 이런 실정을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또 그 미술관의 그 중요한 전략으로 물론 감독제는 수용을 하고 있지만 미술관이 직영하는 체제로 내년부터는 새로운 좀 모습을 보여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비엔날레는 박창경 씨, 미디어 작가 박창경 씨가 감독으로 선임이 됐고 올해 프리 비엔날레 여러 가지 그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가 열리는 해뿐이 아니라 그 전에 프리 비엔날레에 본 비엔날레를 홍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지 창작 스튜디오는 말씀드린 대로 그 국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서 그 레지던시라는 것은 생내적으로 국제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여러 나라의 작가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서로 그 공감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런 그 비전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의 큐레이터리얼 과제로서 우리가 지금 내걸고 있는 것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그래서 그 외국하고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그 한국 전국적인 시도립 네트워크망을 구축해서 작년부터 올해 봄부터 그 시도립 네트워크 전시를 하면서 각 미술관이 갖고 있는 여기서 각 미술관은 시립도립미술관이고요. 콜렉션을 교환하는 그런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시와 콜렉션을 그 포스트 뮤지엄 비전에 맞춰 수준을 심화시키고 무엇보다 관객 친화형 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미술, 응용미술을 옹호하고 현대적 이슈와 주제를 탐구하면서 현대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을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미국 미술이나 유럽 미술이 충분히 소개된 거에 비해서 제3세계 미술이 아직 그 소개의 초기 단계라는 점을 직시하면서 제3세계 미술 문화 소개하는데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장르적인 시각에서 올 가을에 스캔디나비안 아키텍처럴 디자인 앤 퍼니처 전시가 10월부터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그 글로벌 아프리카전 이런 것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작가를 위한 세마 삼색전 트리칼라 세마 엑시비션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블루칩을 의미하는 세마 블루, 그 다음에 이제 골드와 같이 그 중진 작가들의 원숙한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세마 골드, 그리고 원로 작가들을 모시는 세마 그린으로 2년에 한 번씩 됩니다. 작년에 블루와 골드를 했고 올해 세마 그린전으로, 그린전은 원로 작가들을 한 분씩 모시는 개인전으로 시작을 하고 올해 처음 그 그린전을 하면서 김구림 선생을 모셔 지금 현재 그 김구림전 전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시간 내셔서 평생 동안 아방가르드로서 미술계 주변부에서 묵묵히가 아니라 굉장한 투쟁 정신을 아직까지 발휘하면서 활동하고 계시는 78세이죠. 그 김구림 선생 작품 많이 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세마 블루하고 골드가 개최될 예정에 있죠. 이것이 지금 그 북서울 미술관 전경입니다. 거의 다 지금 완성이 됐고 내부 그 전시장과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이제 슬라이드가 제가 어제 막 하느라고 잘못 들어갔네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작년에 있었던 세마 청년전 가운데 한 작품입니다. 이것도 세마 청년전. 방을 12개로 나누어서 12개의 방을 위한 12개의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12명의 작가를 초청했던 전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마 중진, 세마 골드전. 그다음에 남서울을 이제 생활미술관으로 전시하면서 인간문화재 전시와 부티크 호텔, 그 이어서 부티크 호텔 도움몽 전시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시 장면이죠. 그 텍스타일 디자이너가 자기가 제작하고 생산한 자기가 디자인하고 제작한 그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화시킨 이런 그 텍스타일을 가지고 11개의 방으로 이 남서울미술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11개의 방을 각각의 그 부티크 호텔의 그 기능을 가진 방으로 전환시킨 작품입니다. 왼쪽은 이제 그 식당이 되고요. 또 오른쪽에 뭐 휴식 또 리셉션 룸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서울미술관은 공공미술 컴플렉스에 걸맞게 그 메인 갤러리에서는 소장품 중심으로 소장품을 가지고 장면의 재구성이란 전시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 외에 사진 갤러리와 어린이 갤러리를 개설을 했습니다. 미술관 내에. 그래서 사진 갤러리에서는 어린이 풍경전, 또 어린이 갤러리에서는 I Love 서울이라는 전시를 준비 중에 있는데 특히 북서울미술관은 사진 갤러리와 어린이 갤러리를 통해서 공공미술 컴플렉스로서의 기능을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고 서울시 전역을 미술관화 한다는 목표하에 미술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마 브랜치 해서 외부에 있는 그 서울연구원 같은 기관의 그 미술관의 그 브랜치를 해서 1년에 두세 번 전시를 갈아주는 거라든가 또 소장품 자치구 순회전 그리고 그 서울역에 노숙인 무료 급식장을 그 벽화를 제작해서 이런 노숙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충전의 기회를 주는 그런 작업 또 뚝섬의 자벌레 전망대의 내부 공간을 설치 미술 기획으로 해서 미술관을 외부로 확장시키는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술관 앞에 그 스컬프처 가든 이우환 선생 작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작품들이 본관 스컬프처 가든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마 브랜치 로비 공간을 전시장으로 개조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비엔날레 하고 난지 창작 스튜디오를 대표적 그 대안 프로젝트로 좀 더 그 활성화하면서 2012년에 7회가 있었고 내년에 8회의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지 미술 창작 스튜디오는 이제 그 규모는 여기 같이 물론 크지 않고 하지만 그 시내로부터 접근성이 좋고 앞으로는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 레지던시로서 그 입지를 굳힐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난지미술 창작 스튜디오 한일 교류전에 이어서 이제 내년에는 한중 교류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의 대안 프로젝트는 주로 미술관 사이트를 벗어난 별도의 공간, 별도의 장소에서 행해지면서 미술관 프로그램을 외향적으로 확장시킨다. 이것은 결국 미술관을 공간적, 시간적, 사회적,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 프로젝트와 함께 미술관 내부 프로그램의 대안성을 강화하면서 역사성과 현장성, 역사성은 이제 미술관에서 일어나는 것을 대변하고 있죠. 현장성은 레지던시나 비엔날레를 의미합니다. 과거와 현재, 지역과 세계가 만나는 포스트 뮤지엄으로 정립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결국 공공미술관과 대안 프로젝트는
주류 비주류 중심 주변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보완적 파트너로서 양자의 결합이 포스트 뮤지엄을 실천할 수 있다는 요지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한편으로 탈장르, 탈지역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디어시티 서울, 난지 창작센터와 같은 대안 프로젝트를 운영함으로써 목표한 포스트 뮤지엄 입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